저희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희수 부결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던 국회가 이번에는 김명수 인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김명수 인준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일단은 추 대표가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편을 출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각 당에서 자기 입장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정당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법부 수장에 관련된 임명에 관련돼서는 일단 각 당한테 그러니까 국회에게 권한을 준 게 동의에 대한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라고 한 것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민의당의 정치의 목적이 이게 존재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건지 참 요즘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명한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는데 그쵸. 그냥 나 스스로가 이제 방해하고 막아냈던 것 자체를 뿌듯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캐스팅보드 지고 있대요. 뭐 부루마블도 아니고 캐스팅보드로 혼자 황금열쇠 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땡깡을 취소를 하거나 사과를 하면 뭐 동의를 하든지 어떤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땡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딜을 자꾸 해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그 대가로서 본인들이 동의해주겠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정치할 때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 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안철수의 생각 책 샀어요. 혹시 정말 저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태웠는데. 정말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게 뭐 감정적인 실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느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보면 그 12년 전에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신선한 마음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신선함을 가졌던 거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원래 처음에 미팅 나갈 때도 모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만나보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때는 모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왜 것 같아요. 이러면 와인바 맨 처음에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와인 되게 신비롭다. 그렇죠. 와인 먹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 원가를 아는 순간 그렇죠. 와인바가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랑 좀 같은 맞습니다. 맥락이 실체가 아닌가. 드러난. 네. 원가가 드러난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지시고 나셔서 방향을 잡았으면 모를 텐데 똑같은 방향.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처럼 이렇게 비춰주니까 더 이제 국민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땡깡을 부릴 때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보여줬던 정치의 스타일은 축구 경기로 하면 펠레의 단독 드리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패스 안 해도 자기가 골대까지 몰고 가고 뭐 차서 허공에 나르더라도 본인이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기에는 지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4일 전까지 인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야당들도 표결 자체를 거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표결을 할 때 원내대표가 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김희수 재판관 할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할 때 아마 임종석 실장도 나와서 다시 호소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도 동참을 호소했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캐스팅 보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향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40석이 어디로 갔느냐. 왜냐면 지금까지 자한당이 107석, 바른정당이 20석 다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김희수 재판관 거부하고 나서 호남 쪽에서 호남 홀대론을 막 공격을 했었던 것을 지금 역공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당도 이제 자율투표를 또 이제 당론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게 마냥 이제 또 낙마시키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에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 안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과를 해버리니까 이것 봐라 이제 스탠스가 꼬인 거죠. 당황스럽죠. 명분이 그렇죠. 없는. 사과를 해 그랬더니 미안해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추미애 대표도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갖췄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엔 총회 나가시면서 사과를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나가셨단 그렇죠. 말이죠. 이례적으로. 그렇죠. 뭐 협치에 대한 그 부분이 모자람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핑계거리를 잡으면 그때는 더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희망을 가져봐요. 네, 기도를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더 이상 잡을 그 핑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정말 김희수 부결 같은 사태가 재현이 된다면은 본인들이 정말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안철수 의원 혼자 역풍을 맞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핑계를 대면 뭐 그거야 이제 박수 쳐줄 수도 있고 호응해 줄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괜히 더 이상한 행동 한 꼴밖에 안 그쵸.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한국당이 15일에 대구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다 라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을 하면 NG고 사고죠, 사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절박감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천과 세력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정치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는 이제 지방선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시장. 근데 거기서 안 하면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니까 네. 그런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배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아주 아닌 말씀을 하셨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적폐의 기쁨조다. 의미 있네요. 그러네요. 뭐는 뭐만 보인다고. 네,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좀 김문수 그 의원이 예전에 도지사 할 때 네. 택시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거든요.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인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네. 저 사람이 뭐 그 분파는 다르지만 보수 쪽에서 또 대통령이 된다면 좀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자질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망가지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위기 상황에 오로지 대통령만 그냥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어떻게 이러면서도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부끄럽지 않을까요, 본인? 그렇죠.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이 뭐 짐 싸서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거기서 단장을 맡으셨던 이철우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우. 네, 네. 이철우 의원이 정보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술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갔다 와서 마치 본인들 설득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철우 의원이나 관련된 정보위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조차도 안 보일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쇼잉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 속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원래 좀 그 정도에 되고 보수 지형의 언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뭐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이 요동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미동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이 계속되는 거죠. 김문수 얘기를 해서 갑자기 나오는데 택시 좋게 봤다라고 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한 최근에 김부겸 의원이랑 맞붙었을 때 또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대구에서. 더 이상의 네, 아이디어가. 그래서 택시 기사가 택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업이 너무 힘들다니까 김문수가 공약으로 택시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지지율 조금 올랐어. 솔직히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극으로 가야 되나 봐. 극으로. 고도의 정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만 뱉으면. 그래서 그거는 예전엔 신선했을지 몰라. 지금 그거밖에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사실상 저도 택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관등성명과 네. 택시 그렇죠. 그 정도. 관등성명. 네. 그 정도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만 그 대구 동굴 당협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또 이날 집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지지자와 최경환 지지자들한테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친박 의원들한테, 네. 친박 의원 홍준표는 지지자들한테. 배신자다, 이렇게. 근데 뭐 흐뭇하네요.
홍준표 의원을 그죠. 흐뭇하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뭐 홍준표 의원이 뭐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아, 정말요? 그냥 상대방이 한결같은 말하는 거는 그냥 다 나쁜 거고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토론하기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논리적 반박의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쓰신 것 같아요. 본인 성격대로 하면 신발 끌어왔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노는 저어야 되니까 사공들은 좀 데려온 다음에 이제 이미 노는 다 저었으니 그 사공을 다시 바다로 빠뜨리는 방법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먹힐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 배만 남아. 예, 배만 남아. 배만 남고 다 그냥 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결국에 같아요. 혼자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친박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질 사공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의 혁신위가 지난 13일에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이 세 분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 이 세 사람이 자진 탈당을 할 리는 없고 이번 주말까지 탈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제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출당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명 밑에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좋은 말로 할 때 니네들 알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 제명을 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이제 당연히 제명이 되겠죠. 일종의 네. 권고사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는 거죠. 그런 걸 보지 말고 알아서 나가라 뭐 이런 건데 제발로 나갈 거였으면 지금까지 부딪히지도 않았겠죠. 네, 서청원 의원이 그 몇십억 공천 자금을 받고도 의원 해먹으려고 나온 사람인데 요거 가지고 나가진 않겠죠. 그럼요. 맷집이 있는데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출당 카드가 이제 바른정당을 흔들기 위해서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야구로 치면 백투백 홈런, 뭐 2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 거포들이 2명이 연달아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보수의 적통, 그러니까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라는 기치 아래서 지금 보수의 바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메인에 있는 센터에 계신 두 분이 지금 홈런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도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 봐라 선장들 2명이 물에 빠졌네. 그러면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선에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밖의 흡수 통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영국 그 축구할 때 베컴이 주장이었는데 백태클에서 퇴장 나고 졌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제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백태클에서 퇴장 나고 혼자서. 백태클 하니까 갑자기 하석주가 생각나네요. 하석주 알아? 옛날 사람이야 나 진짜. 하석주가. 통안과 회원의 하석주. 네. 골 넣자마자 퇴장당하셔가지고. 그쵸. 멕시코전이죠, 멕시코전. 멕시코전이었나요? 네, 멕시코전에서. 그때 에르난데스가 골 넣고 3대1로 졌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 자살골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였어. 대망의 월드컵 첫 승을 앞두고 그치. 하석주가 첫 골을 먼저 터뜨려서 이길 수 있는데 가서 자기 혼자 백태클에서 퇴장당하고 졌어. 역전당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상태였죠. 그때 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막 넣고 나서 애들이 막 되게 흥분해가지고 첫 번째 먼저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막 흥분해 막 이랬는데 그 뒤로 막 연달아 먹고 나서 막 조퇴한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로. 못 보겠다. 몰란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죠. 통안과 회원의 한석. 죄송합니다. 하석주에게 갑자기 꺼내가지고. 예. 어제 바른정당에 하석주 2명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적발이 된 그 남경필 지사 아들이 지난번에 그 군대 그죠. 그 맞아요. 아들입니다. 네, 가족 같은 마음에서 국왕 성교를 시켰다. 정말 개막장의 가족이었죠. 진짜 싫다. 아니 팩트. 어떡해. 내가 전달해서 들어보지만 진짜. 이번에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해서 네. 한국에서 이제 채팅 앱으로 꼬셔서 채팅 앱에서 같이 이제 이거 하실 분 이런 찾은 거죠. 예, 그렇죠. 앱에다가 이제 내가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약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이제 투약을 권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렸던 글이 나왔고요. 사실상 마약 범죄에 관련돼서는 당사자 몸에 나오더라도 그 상습성만 부인하면 처벌이 좀 작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남경필 지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집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추가 마약들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2g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희한하지 않아요? 잡고 보니 남경필 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채팅을 해보니 그 수사관이 여자로 위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해보니 누구였고 뭐 야. 해보니 약간 좀 여기에도
덫이 있지 않나. 트랙이 있지 않나. 근데 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맨날 그랬어요. 그럴 수도 학생 주임 있죠. 선생님이 너는 사고 치고 알고 보면 대진이냐?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사고 치는 교점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좀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행위가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여러 번 이걸 하다가 이제 한 번 이번 그렇죠. 걸린 거. 그러니까 그 4g이라는 그 되게 4g은 눈에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 0.03g인가? 그렇죠. 0.02g인가 이러니까 130명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와, 진짜 많은 많다. 금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이게 몇 회성 분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좀 고의를 추단을 하거든요. 4g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사태에서도 그 책임론이 불거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아들이 사고 쳤다고 아버지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뭐 자기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의 삶의 궤적도 아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그쵸. 사실이니까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지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뭐 이해운 대표에 이어서 남경필 지사까지 참 이 바른정당 내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대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재를 맞으면서 바른정당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1월 13일에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물 건너 가고 전당대회 개최를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자강파, 통합파의 대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뭐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출마 선언했고요. 계속 꾸준히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네. 꼭 반장선언하면 꼭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선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 나와서 이제 아마 붙게 되겠죠. 김용태 의원도 나올 것이다. 라는 근데 얘기가 뭐 있습니다. 결과 상관없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자강론의 되게 핵심 주자인 뭐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나 네. 이해운 대표가 소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은 지금 유승민 대표 혼자입니다. 근데 그 유승민 대표에 관련된 세력보다는 이제 통합론을 더 주창하는 뭐 김무성계, 소위 말하는 김무성계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짜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김무성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당대회 판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대당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김무성 대표가 미는 사람을 한 명 이제 출마를 시키고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은 안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간 다음에 이제 마쿠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마중물을 통해서 합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 정치를.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근데 사실 바른정당이 웃긴 게 20석이거든요. 2명이 날아가고 18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출마하는 거예요. 다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고 총선 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당이 정말 개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보면은 MB 블랙리스트가 또 나왔어요. 드디어 블랙리스트.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참 블랙리스트 포함됐던 문성근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실제 보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문성건 이게 씨는 진짜 드라마의 한 있었다. 장면이었다. 출마하는 뭐지? 출소한 출소라니요. 출두 정정하겠습니다. 출두한 모습이 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멋있으시죠? 약간 아우라. 그러니까 뭐에도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석규 씨처럼 이렇게 한석규,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다 아우라가 있어서 오늘 출두하는 것도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제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진짜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뭐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지금 영화로 뭐 만들어도 뭐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영화 같은 장면들이 너무 네, 많았어요.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했을 때 오 했던 그 분위기가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문화예술계 82명 명단이 확인이 됐고요. 네. 국정원에서 직접 문성근, 김여진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했다는 정말 더럽게 진짜 나체 더러워, 사진, 정말. 더럽게 합성 사진에서 했던 게 나오고 김미화 씨도 내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댓글 조작단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오늘 트위터에 양지동우회입니다. 그 문성근 씨 기사에 이 기사에 댓글에 집중해 주시고요라고 나왔어요. 아직도 댓글 공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종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 여기 가서 댓글을 더럽게 만들라는 거죠. 화력 충전. 화력 충전. 근데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인물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김 기자님께서는 저는 이준기 씨 맞나요? 갑자기? 네, 네. 미녀는 성격 좋아해. 좋아. 이준기 씨도 조금 의외였고 황현희 씨도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기 씨는 꼭 그 이전 정권뿐 아니어도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분 관계하면서 막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 꼭 글쎄 블랙리스트까지 오를만 한가? 그리고 황현희 씨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네. 근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 본인이 섬세한 뭐 이런 거 갖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준상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또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 무슨 글 하나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린 거 갖고 이제 필터링이 걸린 거죠. 이것 봐라. 뭐 이런. 글 쓰면 안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봐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자기 눈에 거슬리면 그냥 찍어갖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개연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준기 씨랑 황현희 씨. 아니요, 그렇게 이러세요. 올라가지 마시고요. 극단으로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블랙리스트가 지금 나왔고, 지금 뭐 소환 조사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봤다. 라고까지 그 맥락,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엄청 같은데.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소송으로 가면 이걸로 소장을 내면 거의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뭐 사주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조직적인 증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을 하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개입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명단에 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점이 그 시점과 맞다면 그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와 그 일당들, 뭐 원세훈과 아이들, 뭐 그런 친구들이 아마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으로. 네.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국정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이제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왔다라는 정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방송사를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방송사도 아마 아까 말한 연대 책임에 관련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분명히 페널티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일개 PD나 작가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위에 있는 뭐 국장급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그 간부급들이 정부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관련된 문건이 나오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나오면 그건 충분히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죠. 사실 문건 남기는 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누구를 배제해라. 그렇죠. 누구를 이 드라마에서 지금 캐스팅을 하지 마라. 제외를 시켜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문성근 씨의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한 거 보면 남기었을 수도 있겠다. 전 남겼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했어요. 예, 문서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냥 말로 하면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딱 짜가지고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지우고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되게 맥락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막 하려고. 분석하고 막 이런 것처럼 종이로 막 이렇게 PPT 만들어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덫이 되는 거죠. 와. 우리 이 작가 형도 출연 제지를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블랙리스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름 없는 걸 막 모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름 왜 없어? 나는 내가 무슨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분들 그럼 많아요. 혼자 작업 발전하고 있었던가요? 막 이런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개념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막 괴롭히었던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네. 참, 다시는 정말 이런 못 볼 꼴 좀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아유.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립유치원이 휴업 철회, 다시 휴업 철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휴업을 하려고 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40%까지 국공립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은 국공립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사립에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다.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 우리가 훨씬 더 높은데 무작정 이렇게 국공립에만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국공립은 뭐 96만 원씩 뭐 지원을 받고 사립 뭐 27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라는 거에 반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익 집단이니까 자기네들 뭐 주장을 하는 건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 한유총에서 주장을 한 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지원을 해라. 네. 재정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단서가 붙은 거죠. 재정 지원은 하되 회계 감사 같은 거 간섭은 하지 말아라. 이 주장을 또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돈이 되는 소리죠. 나가는데. 그리고 두 김상조의 시대에 그렇죠. 네. 돈 주고 신경 꺼라 이건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정부에서 돈이 안 나가면 모르는데. 두 번째로는 공립유치원 확대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늘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엊그저께 이제 학부모들이 분노한 게 저도 이제 그만한 또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돈 많아가지고 사립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우스갯소리 짤도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급이 나에게로 와서 사립 유치원에게로 갔다. 우리는 그냥 만져도 보지도 않고 유치원으로 네, 바로 그쵸.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뭐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본인의 생존권적인 문제만 해서 주장을 했다는 건 엄마들이 되게 분노스럽죠.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를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기표를 받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겨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에 못 가서 사립에 가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은 지금 그렇죠. 그 추첨하는데 안 가보셨죠? 제 친구가 사법고시를 8년 만에 붙었는데 그때도 안 울었던 친구거든요. 네. 애기 공립유치원 하나 되고 울었어요. 정말 맞아요. 김현장 문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로 그 김장 정도로 변호사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그거는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 국공립 유치원이 뭐 전액 무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니까 근데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특활비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네. 네. 사립 유치원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금전적인 분노가 크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금전적인 우리도 사립 유치원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니까 일단 사립 유치원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감사 그럼 다 공개해라. 그럼 우리가 투명하게 돈을 주겠다 했는데 안 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신경 끄라는 거죠. 네. 고마워하지만 관여하지만 뭐 이런 거죠. 어떤 심보죠? 너에게 투자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땡깡인가 땡깡?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아, 그렇죠. 심지어 아내한테도 용돈 받을 때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도 날아가는 판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 아유, 알아서 뭐 하게 신경 쓰지 이러면 마, 돈이 뭐.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 여기는 반대편에 이 작가 형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작가 형의 경제권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내가 쓴다는데 뭐 간섭을 해. 이런 느낌이에요. 전혀 반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일단 유아들에 대한 무상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서 똑같이 그런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너무 항의 전화하지 마세요. 유치원 선생님 힘이 없어요. 맞아요. 네. 학부모 항의 전화 받고 원장들은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친구 자녀 조카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고 맞습니다, 유치원 맞습니다. 원장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본격적인 정치 시사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희수 부결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던 국회가 이번에는 김명수 인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김명수 인준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일단은 추 대표가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편을 출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각 당에서 자기 입장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정당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법부 수장에 관련된 임명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죠? 각 당한테 그러니까 국회에게 권한을 준 게 동의에 대한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라고 한 것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민의당의 정치의 목적이 이게 존재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건지 참 요즘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명한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는데 그쵸. 그냥 나 스스로가 이제 방해하고 막아냈던 것 자체를 뿌듯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캐스팅보드 지고 있대요. 뭐 부루마블도 아니고 네. 캐스팅보드로 혼자 황금열쇠 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 땡깡을 취소를 하거나 사과를 하면 뭐 동의를 하든지 어떤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땡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딜을 자꾸 해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그 대가로서 본인들이 동의해주겠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정치할 때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 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안철수의 생각 책 샀어요. 혹시 정말 저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을 하면 NG고 사고죠, 사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절박감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천과 세력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정치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는 이제 지방선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시장. 근데 거기서 안 하면 이제 집에서 쉬셔야 되니까 네. 그런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배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아주 아닌 말씀을 하셨죠.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적폐의 기쁨조다. 의미 있네요. 그러네요. 뭐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좀 김문수 그 의원이 예전에 도지사 할 때 네. 택시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거든요.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인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네. 저 사람이 뭐 그 분파는 다르지만 보수 쪽에서 또 대통령이 된다면 좀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자질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망가지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위기 상황에 오로지 대통령만 그냥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어떻게 이러면서도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부끄럽지 않을까요, 본인? 그렇죠.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이 뭐 짐 싸서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거기서 단장을 맡으셨던 이철우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우. 네, 네. 이철우 의원이 정보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술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갔다 와서 마치 본인들 설득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철우 의원이나 관련된 정보위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조차도 안 보일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쇼잉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 속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원래 좀 그 정도에 되고 보수 지형의 언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뭐 었는데 너무 불태웠어. 정말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게 뭐 감정적인 실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느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보면 그 12년 전에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신선한 마음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신선함을 가졌던 거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원래 처음에 미팅 나갈 때도 모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만나보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때는 모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왜 것 이러면 같아요. 와인바 맨 처음에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와인 되게 신비롭다. 와인 먹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 원가를 아는 순간 와인바가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랑 좀 같은 맞습니다. 맥락이 실체가 아닌가. 드러난. 네. 원가가 드러난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지시고 나셔서 방향을 잡았으면 모를 텐데 똑같은 방향.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처럼 이렇게 비춰주니까 더 이제 국민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뭔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땡깡을 부릴 때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보여줬던 정치의 스타일은 축구 경기로 하면 펠레의 단독 드리블입니다.
때문에 주변에 패스 안 해도 자기가 골대까지 몰고 가고 뭐 차서 허공에 나르더라도 본인이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기에는 지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4일 전까지 인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야당들도 표결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표결을 할 때 원내대표가 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김희수 재판관 할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할 때 아마 임종석 실장도 나와서 다시 호소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도 동참을 호소했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캐스팅 보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향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40석이 어디로 가느냐. 왜냐면 지금까지 자한당이 107석, 바른정당이 20석 다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김희수 재판관 거부하고 나서 호남 쪽에서 호남 홀대론을 막 공격을 했었던 것을 지금 역공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당도 이제 자율투표를 또 이제 당론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게 마냥 이제 또 낙마시키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에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 안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과를 해버리니까 이것 봐라 이제 스탠스가 꼬인 거죠. 당황스럽죠. 명분이 없는. 사과를 해 그랬더니 미안해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추미애 대표도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갖췄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엔 총회 나가시면서 사과를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나가셨단 그렇죠. 말이죠. 이례적으로. 그렇죠. 뭐 협치에 대한 그 부분이 모자람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핑계거리를 잡으면 그때는 더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희망을 가져봐요. 네, 기도를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더 이상 잡을 그 핑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정말 김희수 부결 같은 사태가 재현이 된다면은 본인들이 정말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안철수 의원 혼자 역풍을 맞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핑계를 대면 뭐 그거야 이제 박수 쳐줄 수도 있고 호응해 줄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괜히 더 이상한 행동 한 꼴밖에 안 그쵸.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한국당이 15일에 대구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다라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이 요동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미동도 없기 때문에 네. 의미 없는 건 계속 되는 거죠. 김문수 얘기를 해서 갑자기 나오는데 네. 택시 좋게 봤다라고 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한 최근에 김부겸 의원이랑 맞붙었을 때 또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대구에서. 더 이상의 네, 아이디어가. 그래서 택시 기사가 택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업이 너무 힘들다니까 김문수가 공약으로 택시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지지율 조금 올랐어. 솔직히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극으로 가야 되나 봐. 극으로. 고도의 정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단 뱉으면. 그래서 그거는 예전엔 신선했을지 모르나 지금 그거밖에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사실상 저도 택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관등성명과 네. 택시 그렇죠. 그 정도. 관등성명. 그 정도밖에 없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재만 그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또 이날 집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지지자와 최경환 지지자들한테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친박 의원들한테, 친박 홍준표는 의원 지지자들한테. 배신자다, 이렇게. 근데 뭐 흐뭇하네요. 홍준표 의원을 그죠. 흐뭇하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뭐 홍준표 의원이 뭐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아, 정말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그냥 다 나쁜 거고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토론하기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논리적 반박의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쓰신 것 같아요. 본인 성격대로 하면 신발 끌어왔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노는 저어야 되니까 사공들은 좀 데려온 다음에 이제 이미 노는 다 저었으니 그 사공을 다시 바다로 빠뜨리는 방법을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먹힐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 배만 남아. 예, 배만 남아. 배만 남고 다 그냥 네. 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결국에 같아요. 혼자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친박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질 사공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